안녕하세요. 건강만큼은 늘 자신했던 저인데 어째서인지 몸이 좋지 않았어요. 절대 내일이 될 것 같지 않았던 암 환자가 제가 되었죠. 병원에 가보니 유방암 2기였어요. 아직 나이도 젊고 할 일이 많은데 암 환자가 됐다는 소식에 너무 충격이었죠. 아마 그때가 결혼한 지 6년쯤 됐을 때입니다. 그 당시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오늘 이야기를 풀어보려고 해요. 전 가난하지만 성실한 남편을 만났고 늦은 나이이기도 하지만 저희 집이 잘 살기 때문에 솔직히 남편이 가난한 건 괜찮았어요. 그리고 남편은 저와 3살 차이가 나는 연하였고 첫눈에 반한 남편을 꼭 쟁취하고 싶은 마음이 솟구치더라고요. 영화 제작사에서 일하고 있던 저는 신인 영화 감독인 남편이 정말 멋있었어요. 딱히 뭐 하나 성공한 작품은 없었지만 자기 일에 프라이드를 갖고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멋있었죠. 그리고 전 그 마음이 동경해서 사랑으로 발전을 했고 적극적으로 남편에게 대시를 했습니다. 남편도 제가 싫지는 않은지 저를 잘 받아주었고 그렇게 연애가 시작되었어요. 안 된다. 영화 감독? 너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아? 뭐 먹고 살래? 응? 결혼해서 번듯한 직장이 있어야지. 지금 네가 나이가 몇인데 반백수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야? 말만 영화 감독이지. 하는 일이 뭐 있어? 영화도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이 사람 분명 잘 될 수 있어. 그리고 처음엔 원래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내가 제작사에서 일하니까 알아. 충분히 좋은 감독 될 수 있을 만한 사람이니까 엄마 제발 허락해줘요. 네? 이 사람이랑 운명 같아서 그래. 돈이야 나도 벌면 되는 거고, 응? 이거사. 그래도 안정적인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그거 하나 바라는 건데, 아휴, 그 사람은 너랑 결혼하지? 너보다도 어리다며. 3살밖에 안 어려. 그게 어린 건가? 그리고 당연히 우리는 결혼을 생각하고 있지. 엄마만 허락해주면 돼. 그러니까. 제발. 영화를 찍었었지만 아무도 모르는 영화를 찍은 남편을 엄마는 반대했어요. 제가 안락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남자에게 시집을 가길 바라셨거든요. 그래도 자식이기는 부모가 없다고 결국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죠. 시댁에서는 제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시어머니가 썩 좋아하시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이 워낙 컸기 때문에 다 참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때 눈에 정말 남편밖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모든 걸 감내하기로 마음을 먹었죠. 나이도 3살이나 많아가지고 애나 낳을 수 있겠어? 그리고 네가 나이가 많아도 네 남편이 하늘 같은 서방님이니 무조건 모시고 살아. 알겠지? 야, 너 이런 거 절대 하지 말고 난 그 꼴 못 본다. 나이 많은 게 유세도 아니고 창피한 거지. 안 그러니? 에이, 안 그래요, 어머님. 연애 때부터 지금까지 야라고 한 적도 없고 결혼했으면 호칭을 잘 지켜야죠. 걱정 마세요, 어머님. 어쩌다가 우리 아들이 이렇게 늙은 노땅이랑 결혼을 하게 됐어? 에휴. 그리고 산전검사도 해봐라. 나이가 3살이나 많은 게 얼마나 큰 건 줄 아니? 아마 신체 나이는 10살이나 더 많을 수도 있다는 거야. 하필 데려와도 연상이야, 연상이. 어머님은 아이를 못 낳을까봐 걱정하셨고 혹시라도 제기에 남편이 눌릴까봐도 걱정하셨어요.
그래도 그땐 제가 3살이나 많으니 옛날 사람이면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만 하였죠. 그러던 중 남편이 이번에 좋은 시나리오가 나왔다며 영화 제작을 하고 싶다고 하였고 저에게 돈을 부탁했어요. 저희 집은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남겨주신 유산과 재산이 많아 평생을 여유 있게 살았거든요. 남편의 팬이기도 했고 남편이 영화 촬영을 한다고 하니 저 역시도 모든 걸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앞섰어요. 이번에 시나리오 엄청 좋아. 이대로 찍으면 대박이야, 정말. 자기 어떻게 돈 융통 좀 안 될까? 진짜 대박 작품인데. 아, 자기 영화 찍는 거야 나야 너무 팬으로서 반갑지. 근데 제작사에서 투자를 해줄까? 워낙 깐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장모님한테 어떻게 융통 안 돼? 못 가질 거 개인 투자자라고 생각하면 되잖아. 내가 잘 되면 누가 좋아? 자기가 좋은 거지. 영화 감독 사모님 되고 싶지 않아? 진짜 대박이라니까. 나 이렇게 영화에 확신이 든 적은 처음이야. 내 입봉 작품보다도 더 확신이 가서 그래. 그러니까 자기가 장모님한테 말 좀 잘해주라. 진짜 잘할 수 있어. 정말이야. 믿어줘, 어? 정말 잘할 수 있다는 남편의 말. 그래, 내가 남편을 신뢰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전 엄마에게 돈을 부탁했어요. 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렇게 돈을 부탁하니 썩 내켜하지 않아 하시면서 어쩔 수 없다는 마음으로 돈을 융통해 주시려고 하였죠. 그러면서도 얼굴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앞으로도 일어날 것 같다는 걱정과 함께 말이에요. 그래도 최대한 저의 부탁을 들어주시려 애쓰셨고, 저 역시 엄마에게 너무 고마운 마음이 들면서 죄송스러운 마음이 앞서더라고요. 못난 딸인 것 같아서요. 너 믿고 주는 거야. 이서방이 아니고. 제작사에서는 투자를 안 해주는 거야? 아니, 이서방, 뭐 업계에서 알아주지도 않니? 엄마, 제작사가 뭐 아무나 해주는 줄 알아? 그리고 개인 투자자라고 생각하면 아까울 것도 없어요. 이서방 잘 되면 엄마도 돈방석에 앉는 거고, 또 사이 잘 되면 나 잘 되는 건데 괜찮지 않아? 이서방 작품 보는 눈 진짜 좋아서 그래. 내 남편이 아니라. 그래, 어련하겠어. 이 정도밖에 안 돼, 지금은. 그러니까 이 돈으로 되면 한번 해보라고 그래. 내가 너 이럴까봐 결혼 반대한 건데. 평생 예술한답시고 돈에 먹는 남편들 얼마나 많은 줄 아니? 에휴, 이서방 잘 되길 바래야지 그냥. 고마워 엄마. 이 은혜 잊지 않을게 진짜. 이서방 잘 되면 엄마한테 내가 크게 한턱 쏠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알겠지? 고마워. 엄마는 툴툴거리면서도 투자를 해주었고 남편은 그 투자금으로 영화를 찍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참패였죠. 시어머니와 저희 집도 담보대출을 받고 영화를 찍었던 거라 저희는 영화 흥행 실패 후 당장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을 원망하진 않았습니다. 예술가로서 존경했기 때문에 그저 이 고비를 어떻게 넘길까였어요. 여자가 잘못 들어와서 이런 거 아니니? 집도 쫄딱 망하고 이게 사람 잘못 들여서 그러는 거 아니냐고. 안 그러냐?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사람 잘못 들였다뇨. 이 영화 찍는다고 저희 친정엄마가 투자해주고 제 신혼집 담보 잡아서 대출해줬는데 그게 저 때문이라고요? 어머님, 나이 가지고 맨날 뭐라고 하시는 것도 다 참았는데
이 잘못된 게 제 잘못이라고 하시는 건 못 참아요. 제가 얼마나 이이가 잘 되길 바라고 있는데요. 안 그런가요? 말 조심 좀 해주세요. 뭐야? 대바라진 것? 아니 말이야, 바른 말이지. 너 만나고 잘 된 게 뭐가 있어? 다른 감독들은 아주 이름도 잘 날리더구먼. 네가 연상에다가 얘 기를 눌러서 이러는 거 아니냐? 참나. 나한테도 이렇게 하는데 내 아들한테 어떻게 할지 눈에 훤해서 그래. 어머님 말이라면 전 이 사람 옆에 있어도 안 되는 존재네요? 그렇게 저 원망하시는데 저 보고 사실 수 있겠어요? 얘, 나 압박하는 거야 뭐야? 아주 치만 잘났지, 지만. 디서방은 영화망에서 저렇게 조주검 되어 있는데, 에휴. 저와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이고 싸울 때도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고 그저 본인의 작품이 실패했다는 것에 대한 충격만이 커 보였어요. 그리고 갈 데가 없어진 저희는 결국 친정 신세를 지어야 했죠. 엄마 혼자 살고 있던 집이기도 했고 당장 오갈 데가 없었으니 엄마는 저를 위해서 흔쾌히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시어머니, 저 남편, 친정엄마, 네 식구의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오히려 친정엄마는 사위와 시어머니가 불편할까봐 많이 참으시고 배려해주시는 모습을 보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은 뻔뻔 그 자체더라고요. 저희 엄마한테 미안해하기는커녕 신세 지는 게 당연하다는 식이었어요. 밤사이 불편한 거 없으셨어요? 내 집이다 생각하고 이서방 자리 잡을 때까지 편하게 계세요. 내 집처럼 말이에요. 네, 뭐 딸 가진 죄인이시면 할 말 없으시겠지만 일단 우리 아들이 지금 잠깐 친책이라 머무르는 거니 이해해 주세요. 우리 이 감독 아주 유명한 감독이 될 거니깐요. 그럼 이깟집이 대수입니까? 며느리 아주 돈방석에 앉는 건 시간 문제인데. 어머님, 그래도 저희 엄마가 이렇게 집도 내주시고 최대한 불편하지 않게 노력해 주시는데 겨우 하시는 말씀이 그거세요? 아니 뭐 고맙긴 하다만 그래도 우리 아들 잘 되면 이런 게 대수냐 이 말이지. 안 그럽니까 사돈? 그리고 3살이나 많은 딸 양심 없이 어린 남자한테 시집 보냈으면 이 정도는 당연한 일이죠. 저라면 상상도 못해요. 아무리 지들이 좋다지만. 자기 무슨 말 좀 해봐. 이게 정상이야? 엄마한테 너무 고마워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갑자기 나이 얘기는 왜 나오는 거야? 뭐가 그만해. 엄마도 그만해요. 나 지금 영화 때문에 심란하니까 너무 그렇게 몰아붙이지 말란 말이에요. 이때부터 뭐가 잘못됐음을 감지했어요. 엄마도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것 같았지만 며느리인 제 입장이 있기에 그저 아무 말 않고 참더라고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니 그때부터 내가 좋아하는 영화감독 내 남편이 아닌 그저 능력 없는 남편으로 보였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이 더더욱 들었고 평범한 수입이 없는 남편 때문에 엄마는 걱정이 많으셨지만 남편한테 혹시라도 스트레스가 될까봐 말씀 한 번을 안 하시더라고요. 전 나가서 일하는 동안 그 집에서 남편과 어머님은 낮에 밥도 해먹고 그저 자기들 집처럼 생활을 하였죠. 엄마가 그걸 계속 지켜보다 이건 아닌 것 같아 남편에게 한마디 하니 남편과 시어머니 태도는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저와 엄마는 너무 어이가 없었고 엄마와 저만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서방, 그래도
지금 마냥 놀고 있는 것보다 영화 찍기 전에는 나가서 뭐라도 하는 게 낫지 않나? 남자가 벌이가 있어야 떳떳하지. 홀몸도 아니고 와이프도 있고 본인 어머님도 모시고 있는 사람이 마냥 집에만 있으면 되겠어? 어머니,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시려고 이 집에 들어오라고 했던 거예요? 너무 하시네요. 영화 망하고 지금 마음이 말이 아닌 사람한테 저 같은 예술가의 심정을 어머님이 아세요? 작품 하나 망하면 얼마나 심신이 쇠약해지는데요. 아니, 엄마인 나도 뭐라고 안 하는데 사위한테 이러실 수 있는 거예요? 얘가 지금 속이 속이겠냐고요? 참 사돈도 너무 하시네요. 그렇게 얘가 일하길 바라면 번듯한 가게 하나 내주시던지요. 나이 많은 딸 처리해줬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죠. 뭐라고요? 말 다 했어요. 아, 뻔뻔해도 유분수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정도로 살고 있는데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당신들 원래 같으면 길거리에 나 앉았다고. 아니야? 왜 안 되는지 알겠네. 마음보들이 그러니까 잘 안 되는 거야. 엄마, 참아. 아, 어머님, 너무하시네요. 당신도. 지금 속상한 건 알겠는데 꼭 그렇게 말을 해야겠어? 어머님, 자꾸 나이 얘기하시는데 그럼 저희 이혼할까요? 뭐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이 집에서 나가요, 그럼. 이혼해 줄 테니까. 그걸 바라시는 거죠? 너무 화가 나 이혼 얘기까지 오갔고 제가 이혼을 하자고 하니 그제야 남편과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어요. 아무래도 본인들이 지금 갈 데도 없고 이 집 아니면 집 마련할 형편도 안 되니 그제야 정신을 차린 것 같았죠. 그날 일을 계기로 시어머니도 조금씩 제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도 새로운 시나리오를 구상한다고 밤낮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글을 쓰기 시작했고요. 그러던 중 연세가 많이 든 엄마에게 파킨슨 병이라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지금이야 약으로 버틸 수 있다지만 점점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였죠. 모든 것이 나 때문인 것만 같아 죄책감이 들었고 엄마한테 너무 미안하기도 하면서 죄스러웠어요. 네가 왜 울어? 못 늙으니 이 병 저 병 안 생기는 게 없지. 안 그러냐? 나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 약 먹으면 그래도 조금 지연시킬 수는 있대잖아. 뭐 요새 현대의학이 얼마나 좋아? 눈물바람 하지 말고 엄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도 말고. 어떻게 걱정을 안 해? 이제 엄마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다 스트레스 때문이지 뭐. 일단 앉아 계셔. 나도 검진 받고 올게. 심란한 마음으로 엄마의 진료가 끝나고 제 검진 차례가 되어 검진을 받았어요. 엄마에 이어서 저에게도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유방암 2기였어요. 암은 2기였지만 유두 근처에 암세포가 있다는 말에 절제술을 해야 한다고 했어요. 파킨슨병에 걸린 엄마는 오히려 저 때문에 눈물을 쏟았고 한참 나이에 암 환자가 된 저도 어리둥절하더라고요. 네가 왜 암에 걸려? 왜? 이 늙은 내가 걸려야지 왜 너가 걸려? 아이고, 우리 딸 불쌍해서 어떡해? 어떡하냐고? 암 치료가 여간 힘든 게 아닌데 그러다 잘못되면 난 못 산다. 내가 너 하나 보고 사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네가 암에 걸릴 수가 있어? 엄마, 괜찮아. 엄마가 말했잖아.
현대의학 얼마나 발달했냐고. 나도 괜찮을 거야. 그래도 의사 선생님이 아주 최악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치료 잘 받고 수술 잘 받으면 돼. 그러니까 엄마 너무 슬퍼 마. 알겠지? 엄마가 그러면 나도 속상해. 최대한 엄마가 걱정하지 않게 담담히 얘기했고, 저희 모녀의 몸이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된 남편과 시어머니는 말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빨리 치료를 시작해서 건강해져야겠다는 생각만이 가득했고, 전 그렇게 암투병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기술이 많이 좋아진 탓에 절제 후 바로 보건술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항암 치료는 절 정말 힘들게 하더라고요. 아유, 너 아픈 거야. 안타까운 일인데. 그럼 우리 집 대는 끊긴 거냐? 한참 약 먹어야 한다며. 그럼 임신도 못할 거 아니야? 임신이요? 어머님은 지금 그게 제일 걱정되시는 거죠? 제가 이렇게 머리 밀고 항암 다니는 건 안중에도 없으신 거고요? 아니, 그렇잖냐. 결혼을 했으면 우리 집 가문에 대를 이어줘야지. 그렇게 병원 다니는데 솔직히 누가 좋아해? 너 내가 진짜 좋은 시애미인 거 알아둬라. 옛날 같으면 아픈 거고 뭐고 소박이야. 알겠니? 나이 많은 며느리라 심란했는데 이제 병까지 났으니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지어서 이런 며느리를 얻었나 싶고 심란해서 그런다. 시어머니의 막말이 쏟아졌고 방 밖에서 이 말을 듣고 있던 저희 친정엄마는 방문을 벌컥 열고 나가라고 소리를 쳤어요. 아무래도 아픈 딸 앞에서 저렇게 막말을 쏟아내는 걸 참을 수가 없었던 거죠. 친정엄마의 태도에 남편과 시어머니는 당황을 했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친정엄마와 저에게 사과를 하며 이해해달라고 싹싹 빌었어요. 사실 싹싹 빌 사람들이 아닌데 저런 태도를 보이니 조금 이상했습니다. 왜 갑자기 저 자세로 나오지? 하는 생각과 내가 많이 아프고 하니 남편도 정신을 차렸나 싶은 마음도 조금은 들었어요. 맨날 밤마다 시나리오 작업에 더 열중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당신들 짐 싸서 나가. 가뜩이나 아프네 심기 건드리지 말고. 감히 내 딸한테 병든 며느리? 심란해? 당신이 인간이야? 적어도 몸 어디 아픈 데는 없냐? 괜찮냐가 먼저지. 힘들게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받는 애한테 그게 할 말이냐고. 나 용서 못해. 아이고, 어머님, 죄송해요. 이게 다 제가 못나서 엄마가 속상해서 그런 건데 이해 좀 해주세요. 네? 제발요. 자네도 그러는 거 아니야. 자네 와이프 아픈데 언제 한번 다정한 말이라도 해준 거 있나? 아휴, 내가 두 모자 때문에 아주 기가 막힌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리의 스트레스 줄 거면 둘 다 나가라고. 복에 켜워서는. 어머, 사부인, 제가 실성을 했네요. 그저 늙은 주동아리 주책 맞았다 생각해 주세요. 이해심 넓은 사부인이 넘어가 주세요. 두 모자의 사과에 결국 진정되었고, 엄마도 몸이 안 좋은데 이런 일도 일어나니 정말 죄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항암 치료를 하고 있을 때 시어머니와 남편은 더 이상 저희 엄마와 저를 화나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몸이 안 좋으니 배려를 많이 하는 것 같았고, 남편은 오히려 작업에 몰두했어요. 그러던 중 새로운 항암 치료 방법을 의사 선생님께서 제안을 해주셨고,
일주일 입원을 하는 것을 권유하였죠. 전 그렇게 의사 선생님의 의견을 수락했어요. 지금으로선 빨리 몸의 치료를 회복하고 싶었거든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잘 계실까 걱정은 되었지만 일단 제 몸을 먼저 추스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엄마랑 같이 하고 싶었지만 엄마는 최근 갑작스레 몸이 너무 안 좋아지셔서 거동도 불편해지셨거든요. 그렇게 마음은 불편했지만 그래도 집에 남편이 있으니 엄마 밥이라도 챙겨드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며 입원을 결정했습니다. 일주일? 보호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나 이번에 작업 잘 돼서 미팅도 좀 다녀야 할 것 같고 바쁜데? 아니야, 괜찮아. 보호자 없어도 돼. 자기 일해야지. 내가 더 미안하지. 맨날 치료하느라 가정에 신경도 못 쓰는데. 미안해. 아니야. 네 몸이 먼저 중요하지.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푹 쉬다가 와. 푹. 그래도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게 어디야? 엄마도 잘 부탁해. 엄마 요즘 통 말도 안 하시고 거동도 불편하신데 자기가 좀 챙겨드렸으면 좋겠어. 내 걱정 말고 엄마만 챙겨줘. 알겠다니까. 넌 그냥 가서 치료나 잘 받고 와. 지 걱정은 말고. 그래도 내가 네 남편인데 믿어줘야지. 남편은 절대 걱정 말라며 입원을 적극 찬성했고 전 그렇게 마음 편하게 입원을 할 수 있었어요. 친정엄마가 마음에 걸렸지만 그래도 이번엔 남편을 믿어보기로 하면서 그렇게 믿고 제 몸을 치료하러 입원을 결정했죠. 고작 7일 가지고 그러느냐 하겠지만 결혼 후 수술하고 나서는 첫 외박이라 조금 싱숭생숭했어요. 그렇게 입원을 하고 항암 치료를 시작했는데 약이 얼마나 독하던지 입원하고 입맛이 없어 통 먹지를 못하게 되니 집에 가서 엄마 반찬을 꼭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전 의사 선생님께 잠깐 집에 옷도 챙길 겸 집에 갔다 오겠다고 허락을 받은 뒤 집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가는 거라 너무 들뜨고 좋았죠. 그렇게 암치료 중 엄마 집밥이 그리워 집으로 가니 거실에서 펼쳐진 건 그 두 모자가 웬 상간녀와 그의 오빠로 보이는 가족에게 불고기를 대접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기가 막혔고 보자마자 상간녀인 걸 알았죠. 남편이 고기를 먹여주고 시어머니는 그 옆에서 웃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만 같았고 저혈압이었는데 그날만큼은 정상 혈압이 된 것 같았죠. 이게 다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장난해? 나 입원시켜놓고 너네 집인 척 지금 고기 구워 먹을 때야? 여기가 니네 집이니?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 좀 들어봐. 나 영화 찍는 거 도와주시는 분들인데, 상황은 오해할 만한데, 진짜 오해야. 아, 오빠 와이프? 그 아프다는? 뭐 살 날 얼마 안 남았다며? 안녕하세요. 오빠랑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차피 살 날 얼마 안 남으신 거 그냥 오빠 양보해 주세요. 언니도 없으면 오빠는 혼자가 될 텐데 안타깝지 않나요? 어디서 이게 깝죽대? 잘못되긴 누가 잘못돼? 그리고 이 집이 지네 집이라고 하든? 제 능력 하나도 없는 물품 백수야. 말이 좋아 영화 감독이지. 줄줄이 말아먹고 지금은 나한테 빨대 꽂는 백수라고. 그런 건 말 안 했나 봐. 너도 참 알만하다. 뭐? 이거 오빠 집이라며?
이게 다 무슨 소리야? 그리고 내일이라도 곧 세상 뜬다고 하는 사람이 저리 팔팔해? 이게 어디 와서 행패야? 어차피 너랑 니네 엄마 골로 가면 이 재산이 다 누구 거 되겠니? 우리 아들 거 되는 거지. 안 그래? 이 아줌마가 뭐라는 거야? 능력도 없어가지고 그 나이에 아들한테 빨대 꼽으며 기생하는 주제에 말이면 단주라네? 당당한 상간녀의 말을 들으니 너무 화가 났어요. 저를 뭐라고 얘기했길래 이제 곧 저 세상 간다는 소리를 내뱉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엄마가 보이지 않아 엄마를 먼저 찾았어요. 제가 방마다 엄마를 찾기 시작하자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치며 막말을 내뱉더라고요. 네 애미 찾냐? 네 애미 우리가 요양원 보냈다. 거동도 불편한 노인네 우리가 케어할 수가 있어야지. 너도 없는데 굳이 우리랑 같이 있을 필요는 없잖니. 그래서 애당초 그냥 요양원 보내버렸어. 지도 눈치가 있는지 가던데? 순간 머리가 핑 돌았어요. 우리 엄마 요양원 보내고 30억 저택을 누비던 이 금수모자를 내 발밑에 싹싹 빌게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곧 그 일이 일어났죠. 제 한마디에 내 발밑에 납작 엎드려 싹싹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무슨 배짱으로 일을 이렇게까지 만들었는진 모르겠지만 제 말 한마디에 그들은 얼음짝이 되었습니다. 아주 우습게도요. 아, 돌았구나. 이 금수모자가. 우리 아프고 정신 못 차리니까 이 집이랑 다 너네께 될 줄 알았니? 상간녀까지 있었어? 난 감쪽같이 방에 틀어박혀 시나리오 작업하는 줄 알았는데 바람까지 피우고 있었구나. 우리 엄마가 너 언젠가 이럴 줄 알았다고 했지. 너 우리 엄마가 투자한 돈 당장 토해내고 상간녀 너도 소송 당할 줄 알아. 그리고 이혼은 물론이고 지금까지 여기서 먹고 쓰고 잔 생활비까지 다 돌려받을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알겠니? 이 금수만도 못한 것들아. 애미가 돼가지고 아들이랑 짝짝꿍 하다니. 뭐? 이게 어디서? 너 사태 파악 안 되니? 너 이대로 우리 아들이랑 이혼할 수 있어? 그럼 아픈 이 몽둥이 누가 돌봐주냐? 그렇게 병자 둘이서 어떻게 살아가려고 해? 그나마 우리 아들이랑 내가 있으니까 이 정도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돌았네 아줌마. 걱정 마. 나 오기로라도 건강해질 거니까. 당신들처럼 정신이 아픈 거보다 지금 내가 나아. 알겠어? 용서 절대 못해. 전 이 말을 끝으로 처음에 엄마가 영화를 찍으라고 투자해줬던 비용과 제가 아파트를 팔아 마련해준 자금들을 손해배상 소송하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콧방귀도 안 끼다가 제가 그때 남편에게 혹시 몰라 받아넣은 계약서를 들이밀었어요. 그 계약서 내용엔 온전한 투자 목적이 아닌 제가 조그마하게 적어둔 계약 내용이 대여금의 성질로 적어놓은 것이었죠. 남편은 어리석게도 계약서의 제목만 보고 온전한 투자 계약서인 줄 알았던 거였고요. 전 바로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희 집에서 머무르며 생활한 의식주 생활비며 모든 것을 소송 청구를 했어요. 또한 저희 친정엄마를 보호자 허락도 없이 요양원에 함부로 입원시킨 것도 신고를 했죠. 일이 이렇게 되자 시어머니와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왔어요. 제가 그날 이후로 짐을 싸서 쫓아냈기 때문에 지금은 상간녀 집에서 머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야 그러는 게 너무 꼴 같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무작정 그러면 어떡해? 그리고 장모님이 투자해 주신 거지.
왜 대여금이라고 자꾸 그러냐고. 나 그거 계약서에서 못 봤단 말이야. 그리고 난 너밖에 없어. 그 여자애 잠깐 만났던 앤데, 나 속인 거였어. 내가 영화 감독이라고 하니까 어떻게든 내 영화에 한번 출연해 보겠다고 하는 애 있잖아. 지금 잠깐 갈 데가 없어서 그 집에 머무르고 있긴 한데, 진짜 나한테 자기가 최고야. 알잖아.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봐주라. 당신 몸도 아픈데 어떻게 혼자 살려고 그래? 너 때문에 더 아픈 거보단 나아. 그 상간녀가 부자인 줄 알았나 보지? 그랬는데 별 볼 일 없으니까 이제야 내가 아까워? 내가 아까운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재산이랑 집이 아까운 거겠지. 나 아프니까 바로 바람 피우는 너란 놈, 나 용서 안 해. 그리고 우리 엄마 저렇게 요양원에 강제로 보내고 무사할 줄 알았니? 나 입원해 있을 동안 뭐 집 한 채 들어 먹으려고 했어? 아니, 진짜 왜 그래? 내가 미안하다니까. 너 없인 안 될 것 같아. 제발 용서해 주라. 내가 싹싹 빌게. 한 번만 눈 감아줘. 엄마가 그러더라. 넌 언젠가 뒤통수 칠 것 같다고. 계약서 받아놓길 잘했지. 참 우리 엄마 성경지명 대단하지 않아? 돈이나 토해놓을 준비나 해. 알겠니? 돈 없으면 일용직이라도 띄어서 1급으로 갚던가. 그건 네가 알아서 해. 남편을 매몰차게 뿌리치고 소송을 이어갔어요. 가뜩이나 몸도 안 좋은데 소송까지 하려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절대 남편을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소송을 진행하였고 기간은 꽤 걸리더라고요. 항암을 13번 했는데 그 13번 사이클이 끝나가도록 소송이 진행되었죠. 다행히 중간에 엄마가 많이 회복되셔서 정신적으로 제가 많이 의지할 수 있었어요. 판결은 역시나 남편이 저에게 막대한 위자료와 투자금을 돌려주라는 거였고, 그걸 떠나서 저희 엄마를 보호자 동의 없이 요양시설에 입원시킨 것까지 추가 혐의로 인정이 되었어요. 남편은 법정에서 오열을 하였고, 시어머니도 길길이 날뛰었고요. 그리고 겁도 없는 상간녀를 고소했습니다. 상간녀 소송으로 상간녀에게도 위자료를 물어주라는 판결이 떨어졌어요. 다 오빠 돈이라며. 나 속인 거야? 판사님, 저도 속은 거예요. 유부남인 걸 알았지만 와이프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했어요. 내가 언제? 지도 나한테 돈 많다고 속였으면서 뻔뻔하게. 내가 너만 아니었으면 이 꼴 당할 것 같아? 다 너 때문이야. 남편과 상간녀가 법정에서 싸우는 모습을 보니 웃음이 나더라고요. 정말 끼리끼리 같은 종족이구나 생각하면서 말이에요. 법정에서도 판사님과 검사님이 한심하게 쳐다보더라고요. 그렇게 긴 소송이 끝이 나고 남편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이 저의 승리로 끝이 나고 정신적으로 괜찮아졌는지 몸도 많이 좋아졌어요. 어디서 듣고는 남편이 이혼을 한다면 저에게 재산 분할을 해야 한다고 헛소리를 짓거리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재산은 엄마 앞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남편에게 재산 분할을 해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혹시라도 자기에게 돈이 조금이라도 떨어질까 재산 분할이라는 개소리를 시전했던 거였고요. 참 제가 선택한 인간이 이런 인간일 줄이야 상상도 못했었네요. 전 오로지 엄마에게 집중을 했고 그러다 보니 엄마도 찬찬히 완쾌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엄마한테 너무 죄송스럽지만 앞으로 엄마에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제작사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제작사 사람에게 듣기로는 남편은 모든 걸 탈탈 털어 저에게 위자료를 주느라 파산 선고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업계에선 소문이나 모든 제작사들이 남편 영화를 절대 찍으려 하지 않고요. 실력도 없는 것이 인성도 별로라고 하면서 이미 소문이 허다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홀로 모시는 시어머니 또한 겨우겨우 폐지를 주어서 생활한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아들이 뺀질거리다 보니 라면이라도 사 먹으려면 폐지를 주어야 하루를 먹고 살 수 있겠죠. 금수만도 못한 모자에게 이렇게 응징을 하고 나니 통쾌했어요. 역시 권선징악은 있나 보다라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한 수 두 수 앞을 내다본 엄마한테 정말 감사했고요. 전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 몸이 좋아져서 약만 먹으며 이 몸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도 몸이 안 좋다 보니 건강한 음식들만 먹으려 노력하고 또한 엄마와 시간을 보내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답니다. 젊은 시절 잘못된 선택으로 조금 답답하게 보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론 참 모든 것이 제대로 돌아왔고 나쁜 인간들에게 본때를 보여준 것만 같아 그래도 마음은 편안해요. 여러분들도 저처럼 잘못된 선택은 애초에 안 하시는 게 좋겠지만 혹시라도 하신다면 꼭 앞일을 미리 대비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제 긴 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근 몇 년간 저에게 일어났던 일을 얘기하고자 글을 쓰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어려서 부잣집 외동딸로 남부럴 것 없이 자라게 된 저는 늘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부모님이 지원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런지 어려움 없이 커서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소리도 많이 듣고 자라곤 했죠. 미술을 전공하고 서양 화가로 지내고 있는 제가 그림을 그리고 집으로 가던 지하 주차장에서 차에 부딪혀 사고가 날 뻔한 걸 지금의 남자친구가 구해준 거예요. 정말 운명적인 사랑이란 이런 걸까라고 생각하며 사랑에 빠지게 되었어요. 제 목숨을 구해준 은혜도 은혜지만 어떻게 이런 인연이 있나 싶을 정도로 저희는 잘 맞았고 솔메이트가 따로 없을 정도였어요. 늘 운명적인 사랑을 꿈꿔온 저에게 정말 운명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자 순식간에 남자친구와 결혼까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하다 정말. 어떻게 먹는 음식 취향, 옷 입는 거 다 내가 원하는 모습인 거지? 세상에 소울메이트는 없을 줄 알았는데 존재하나 봐. 그게 자기 같아. 어떻게 이렇게 취향도 같고 음식 먹는 것 하며 다 비슷할 수 있지? 나 붙여넣기 한 사람 같아. 그러니까 나도 신기해. 지하 주차장에서 만난 것도 그렇고 그때 자기 안 만났으면 어쩔 뻔했을까? 상상만 해도 싫다. 나야말로 내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자기가 몸 던져서 나 구해준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건데 뭐.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하지 마.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만났으니 내가 더 고마워해야지. 진짜 그때 생각하면 소름 돋아. 자기 아니었으면 난 어떻게 됐을까? 너무 무서운 거 있지? 고마워 정말 은인이야. 근데 당신 일하는 곳이랑도 거리가 먼데 어떻게 때마침 거기에 오게 됐을까? 난 그것도 너무 신기한 거 있지. 더 운명 같아. 내가 거래처에 볼 일이 있어서 간 거지. 혹시 그날 거기 지나가지 않았더라면 정말 생각도 하기 싫다. 지금은 그 일이 감사하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저희가 만나게 된 거여서 오히려 전 너무 운명 같았어요.
남자친구도 그만 고마워하라며 본인이 응당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저에게 얘기해 주었고, 그런 모습을 보니 더욱더 운명같이 느껴지더라고요. 부모님도 제가 남자친구를 어떻게 만났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저희의 만남을 적극 응원하고 찬성해 주셨어요. 아무래도 하나밖에 없는 딸이 큰일을 치를 뻔한 걸 지금의 남자친구가 구해 주었으니까 부모님께서도 은인이나 마찬가지였을 테죠. 그렇게 행복한 만남이었지만 부모님은 조금 더 만나보고 결혼을 결정해도 괜찮을 것 같다고 하셨는데 전 조금이라도 미룰 생각이 안 들었고 오히려 빨리 운명적인 이 사람과 같이 결혼을 하여 가정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 만큼 콩깍지에 단단히 씌어 있었어요. 그래, 너도 이제 결혼할 나이긴 하지. 사업한다고? 바쁠 텐데 여유가 있나? 그래도 너 하나 위해주고 사랑해주면 엄마 아빠는 바랄 게 없지. 엄마 아빠가 늦지막이나 애지중지 키운 딸인데 그저 그렇게만 위해줘도 엄마 아빠는 찬성이야. 그래, 가진 게 없어도 사람만 바르고 건강하면 되지. 우리 딸이 결혼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참 뒤숭숭하고 이상하네. 그래도 너한테 얘기 들어보면 아주 바른 사람이고 무엇보다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는데 엄마 아빠가 승낙하고 반대하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당연히 찬성이지. 우리 딸 목숨도 구해주고 엄마 아빠가 엄청 고마워해야 해. 상준이한테는 아주 믿음직스러워. 그러게나 말이야. 상준 씨 안 만났으면 지금 어땠을지 상상이 안 가. 그래도 이렇게 내가 선택한 사람 엄마 아빠가 좋아해주니 기분 너무 좋다. 우리가 앞으로 더 잘할게. 그러니까 엄마 아빠도 아들 하나 더 생겼다고 생각해. 듬직하니 얼마나 좋아. 그래, 상준이 아니었으면 그날들 얘기만 들어도 아득하다. 그래도 결혼이 1년지 대사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하고 길게 만나보고 결혼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딸 생각은 어때? 상준이를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천천히 알아가도 나쁘지 않잖아. 에이, 이렇게 운명적인 사람인데 알아가고 할 게 뭐가 있어. 내 목숨 구해주면 된 거지. 더 말이 필요한가? 난 그렇게 생각해요.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좋아했고 사랑으로 보살펴주는 모습에 적극 환영했지만 한편으론 그래도 결혼이란 큰 대소사 앞에서 조금 더 신중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제 목숨을 살려준 은인이라고 생각했는지 그 당시 그런 말들이 들리지 않았고 결혼을 진행함에 있어 아무런 걸림돌이 되지 않았어요. 시댁 역시 저를 두 팔 벌려 환영해주는 분위기여서 그렇게 모두에게 축복받는 결혼식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주변 사람들 또한 운명적인 사랑이라며 극찬을 해주었고 저 역시 내가 선택한 이 사람이 틀릴 리 없다는 생각에 결혼을 밀어붙이게 되었어요. 그때는 하루하루 참 행복만 했던 것 같아요. 우리 상준이가 언제쯤 보여주나 싶었는데 이렇게 보게 되어 너무 좋네요. 이 집에 오게 된 걸 너무 환영해요. 네,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상준 씨한테 얘기 많이 들었는데 너무 미인이시라 제 귀가 눌리는데요? 어머, 말하는 센스 봐. 고마워요. 아주 기분이 너무 좋네. 미니 씨 보니까 딱 내가 원하던 며느리상인 게 너무 마음에 드네. 우리 잘해봐요. 근데 왜 나이가 있네요? 상준 씨도 외동이고 형제 누구도 없지 않나? 집에 웬 아이야? 먼 친척이야? 얘는 우리 먼 친척 조카가 잠깐 몸이 안 좋아서 여기에 맡겼어. 맡길 데가 영 없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아무래도 상준이도 아이를 좋아하고 나도 아이를 좋아하니까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거든. 혹시 아이 좋아해? 아, 네, 좋아해요. 나중에 조카랑 같이 놀러 가도 되겠다. 조카 바람도 쐬고 우리도 데이트할 겸. 나중에 우리 놀러 가자, 아가야. 에이, 무슨. 안 그래도 돼. 엄마가 잘 알아서 챙기는데 뭘. 민희 너까지 신경 쓸 필요는 없어. 마음만 고맙게 받을게. 그래, 애까진 안 챙겨도 된단다. 역시 우리 민희는 얼굴만큼 마음이 예뻐서 참 내가 더 마음에 든다니까. 아주 완벽해. 남자친구네 집에 인사를 가던 날, 웬 남자아이로 보이는 어린아이가 있었어요. 먼 친척이 몸이 안 좋아 잠시 맡아주게 됐다고 하였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몸이 안 좋다 하시니 그럴 수 있겠다 싶었어요. 오히려 항상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던 터라 가족이 전부 다 따뜻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느끼며 좋게 본 계기가 되었어요. 하지만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부터는 조금 이상하다 싶은 일이 많이 있었어요. 남자친구가 저에게 했던 사소한 얘기들이 점차 진실이 아니란 것을 알게 되고 말았거든요. 작은 거짓말들이 쌓이게 되니 신뢰가 무너지고 그로 인해 의심을 하게 되었어요. 아, 자기도 K대 경영학과 나왔다고 했지? 공학번이면 내가 아는 언니랑 동기였겠네. 오늘 그 언니 만나러 가는데. 그래? 근데 내가 휴학도 많이 하고 그래서 아마 나 모를걸? 뭐 조용히 학교 다니기도 했고, 군대에 뭐해? 그래? 그래도 1학년 때라도 인사 한번 해보지 않았을까? 뭔가 신기해. 자기랑 나랑은 진짜 모든 인연이 다 이어져. 그래서 정말 운명인가 싶을 정도로 신기하단 말이야. 학교도 그렇고 취미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게 느끼지? 그럼 그렇지. 그래도 쑥스럽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 휴학을 많이 한 것도 내 아픈 과거거든. 처음 남자친구는 한편 본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많이 꺼려했어요. 그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사람마다 스타일이며 모든 것들이 다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는 언니를 만나는 과정에서 작은 의심은 큰 의구심을 갖게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알던 사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거든요. 물론 남자친구가 휴학을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일면식이 없을 수 있나 싶기도 하고 아는 언니도 의구심을 가질 만큼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 이름도 처음 들어본다. 진짜 경영학과 맞대? 아무리 휴학하고 복학했다고 하더라도 선배 후배도 다 아는 마당에 이렇게까지 모를 수 있나? 그것도 성도 특이해서 웬만하면 이름 한 번은 들어봤을 법한데? 네가 학교를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야. K대학교 맞대. 뭐 그럴 수도 있지. 남자친구도 자세히 얘기는 안 하니까 도통 이유는 모르겠네. 너 그 사람에 대해 잘 알아본 거 맞아? 지하주차장에서 만난 거 말고는 뭐 정확한 정보라던가 회사 이런 것도 다 확인해 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래도 결혼을 약속한 사이인데 그 사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야 네 인생을 맡기고 지내볼 만하지. 에이, 자기도 위험했는데 목숨 걸고 날 구해준 사람이야.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 의심하겠어? 언니, 진짜 믿을만 하니까 걱정 마. 나중에 너 후회하면 소용없다. 언니 말 듣고 조금이라도 알아보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 네가 행복하다면야 어쩔 수 없지만.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이면
정확히 금전적으로 얼마나 여유가 있고 한 달의 수입은 얼만지 이런 것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지. 얼렁뚱땅 사랑한다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때 한번 보니까 사람은 멀끔하다만 잘 알아봐. 저 역시 언니의 말을 들으니 조금 찝찝했어요. 사실 남자친구의 학벌이나 직업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찝찝할 바엔 그냥 한번 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는 와중 남자친구의 집에서 남자친구 사진들을 보는데 지방 B대학교 졸업장을 보게 되었어요. 남자친구는 알고 보니 K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이 아닌 지방 B대학교 태권도부 출신이었어요. 거짓말했다는 것도 어이도 없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자기, 이게 뭐야? B대학교 졸업한 거야? 나한테는 K대학교 졸업했다고 했잖아. 거짓말한 거야, 나한테? 그게 사실 너는 좋은 대학교 나오고 집도 잘 사는데 나는 너무 별 볼 일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나온 말이 그 말이었어. 정말 미안해. 그래도 어쩔 수 없었어. 혹시라도 네가 나한테 실망할까 봐 널 잃고 싶지 않았거든. 대학이라도 맞춰야 할 것 같았어. 미안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거짓말을 해? 사소한 거짓말이 더 싫어.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데 정말 실망이야. 내가 잘할게.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나 그거 말고는 너한테 진짜 잘하잖아. 앞으로도 잘할 거고, 그러니까 제발. 우리가 어떻게 만난 인연인데 널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거 알잖아. 그런데도 나랑 헤어질 거야? 제발 한 번만 봐줘. 당신 마음 아는데 솔직히 혼란스럽다. 거짓말을 하는 게 이해가 가지 않거든. 이거 말고는 거짓말한 거 없는 거야? 당연하지. 내가 거짓말할 게 뭐 있어. 절대 없어. 그러니까 믿고 다시 예전의 우리로 돌아가자. 부탁할게, 미니야. 남자친구는 저를 좋아했기 때문에 저에게 조건을 맞추기 위해 대학교를 거짓말했다고 했어요. 연인 사이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이 부분이 깨져 참 아쉬웠습니다. 실망한 저를 보고 정말 미안하다고 오열하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니 단호하게 이별을 고할 수도 없었어요. 너무 좋아했던 남자친구였기 때문에 단점 없는 사람 어디 있으랴 라는 마음으로 이해할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미련하다고 할지언정 남자친구와 헤어질 엄두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 이번만 용서하자라는 마음으로 용서를 하였고 저희의 결혼 준비는 계속되었어요. 그러나 점점 남자친구의 의심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발견되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실망과 실망을 거듭하게 되는 하루하루였어요. 그때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일단 두고 보자는 마음으로 남자친구를 잘라내지 못했고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하자라는 마음이 들면서 계속 연애를 이어갔어요. 이제 너희 날짜도 잡아야 하는데 상견례 슬슬 해야 하지 않겠어? 사돈 어른들은 뭐라고 하시니? 나 얼른 날 잡았으면 하는데. 그래, 우리 결혼도 빨리 해야 하는데 부모님끼리 서로 빨리 뵙고 날짜 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렇지, 자기야? 그렇지. 저희 부모님은 하루라도 빨리 만나 뵙고 싶어 하세요. 그럼 제가 오늘 집에 가서 날짜 여쭤볼게요. 새뿔도 당김에 빼랬다고? 이왕 하려고 하는 결혼 빨리 해서 자리 잡으면 좋지. 기다릴 게 뭐 있니?
난 우리 민이가 하루라도 빨리 내 며느리가 됐으면 좋겠는데. 아들만 키워봐서 딸이 있는 즐거움도 누리고 싶거든. 생각만 해도 너무 좋다. 시어머니는 하루라도 빨리 나를 잡았으면 하셨고, 저 역시 이래저래 실망한 것이 많았지만, 남친과 헤어질 생각은 아직 없었기 때문에 집으로 가 부모님과 상견례 날짜를 정하게 되었어요. 상견례를 하기 전 요즘 내가 실망한 것도 있고 이래저래 사이가 소원해졌다고 생각하여 그 분위기 좀 풀러 남자친구 사업장에 깜짝으로 방문했던 계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저에게 사고를 냈던 차주가 있었어요. 차종과 차량 번호판,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전 너무 놀라 남자친구가 알아서 신고를 했다고 해서 그렇게 무마시켰었는데 그 사람은 남자친구와 함께 웃으며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뭐지 싶은 마음이 들었고 그날 일은 일단 남자친구에게 얘기하지 않고 묻어뒀습니다. 엄청 찝찝하고 의심스러웠지만 일단 뭔가 확실해지면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지금 얘기를 하면 또다시 남자친구는 주저리 별명만 늘어놓을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말이에요. 그리고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그저 저만 사랑해주면 된다고 하시며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부모님과는 다르게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막상 상견례를 하게 되니 조금 바라는 게 많으셨어요. 사실 상견례를 하면서도 제 의심은 꺼지지 않았고 혹시라도 내가 알던 남자친구가 아니면 어쩌지라는 마음에서 막상 이 일을 꺼내 마주할 자신이 없이 타이밍을 보고 있던 저였고요. 이왕 이렇게 결혼하는 거 저희 집 형편은 다 아실 테니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할게요. 목숨 구해준 것도 진짜 큰 은인인데 사실 사돈네가 집 한 채 해주셨으면 하는데 어떠신가요? 제 아들이 아무리 사업을 하지만 요즘 뭐 집 사기가 쉽나요? 아, 그렇죠. 은인이죠. 그렇지 않아도 상준이한테 뭘 하나 해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좋겠네요. 저도 저희 딸 안락한 집에서 살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으니까 저희가 집은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집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아유,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요즘 애들답게 아파트는 40평 이상으로 해주시고 그 집안에 있는 혼수까지 싹 부탁드릴게요. 어차피 민이가 살림살이 꾸려나갈 겸 얼마나 좋아요? 민이도 새살림하면서 꾸려가는 맛도 있을 거고. 42평은 괜찮아요. 저희 두 식구 사는 건데 25평만 돼도 되죠. 그냥 분수에 맞게 저희끼리 맞춰 살고 싶어요. 어머, 얘는? 넌 괜찮지만 상준이는 안 그래. 그래도 사업하는 남편 체면이 있지. 아파트 42평은 기본이야. 시어머니가 저렇게 말씀하는데 사실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빠는 워낙 재산이 많은 집에서 살아오셔서 지금도 건물 임대업을 하시며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으셨어요. 하지만 그런 저희 아빠에게 제 목숨 운운하며 대놓고 뭘 바라시는 게 조금 죄송스러웠고 하물며 남자친구는 시어머니가 그렇게 이것저것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내가 돈을 주고 시집을 가는 건가 하는 마음이 들어 더욱 찝찝한 느낌이 들었어요. 최대한 저희 부모님은 그 상견례장에서 저 하나만을 생각하여 웃으며 다 받아주셨고 아빠 엄마가 웃으며 받아주자 시어머니는 더욱더 신이 나서 요구했습니다. 사실 그래요. 사람 목숨이라는 게 한치 앞을 모르잖아요. 그 목숨을 우리 상준이가 구해주기도 했고
내가 아주 둘이 보통 인연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돈도 우리 상준이 아들이라고 생각하시고 가지고 있는 거 천천히 증여해 주세요. 아, 어머님, 여기서 할 얘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힘들게 일군 재산, 전 욕심 없어요. 지금 제 벌이로도 충분히 상준 씨랑 함께 할 만하고요. 상준 씨가 벌이가 없는 것도 아닌데 전 부모님께 의지할 생각 없어요. 상준 씨도 그렇지? 독립적인 건 좋지만 그래도 부모님이 도와주실 형편이 되면 그래도 조금이나마 도와주실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아들 없는 집에 내가 아들 노릇 할 거기도 하고 평생 너랑 같이 살아갈 건데 미리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럼 그렇지. 요즘엔 아들 낳으면 다 처가에 잘하니까요. 그러니까 처가에서 이렇게 번듯이 해줘야 하는 거죠. 일단 생각은 해볼게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런 말을 듣는 게 좀 당황스러워서 지금은 뭐라고 확답드리긴 어려워요. 남자친구와 시어머니는 당연히 저희 집에서 많은 걸 도와주실 거라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 조금 난감했고 부모님 표정도 썩 좋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상견례가 끝이 나고 서로 집에 돌아갈 때 탁월한 안목을 가진 빌딩주 아빠가 상견례 직후 시모 뒤를 캐보자고 하더라고요. 아빠는 제 결혼을 지지해 주셨지만 상견례장에서 대놓고 돈도 나는 시어머니와 남자친구가 의심쩍었던 거예요. 저 역시도 남자친구의 모든 점이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고 그 이야기에 동의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아빠가 이렇게 먼저 말을 꺼내주시니 마음이 편했고 그동안 남자친구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찍으면서 혼자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되었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아빠가 먼저 말씀을 해주시니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학력을 거짓으로 속인 것부터 시작해서 저를 사고 내려고 했던 차주와 웃고 떠들고 있는 남자친구의 모습이 정말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거든요. 아는 길도 물어가랬다고? 확인해보자. 확인해서 나쁠 거 없잖니. 아무래도 널 돈 때문에 만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단 말이지. 아빠가 오버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중요한 일 앞두고 이 찜찜한 느낌은 지울 수가 없어서 말이야. 그래, 아빠 말 듣고 그렇게 해라. 저렇게 대놓고 뭐 해달라 하는 집 처음 본다 엄마도. 얼마나 불쾌하던지. 너 목숨 구해준 건 고맙다만 그걸 빌미로 하나하나 뜯어가려는 게 훤히 보여. 아까 한 소리 하려다 너 생각해서 꾹꾹 참았지 뭐니? 기분 나빠 정말. 네, 알겠어요. 아빠 엄마 말대로 할게요. 나도 좀 기분이 그랬어.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닌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하니까 당황했고 요즘 사업이 힘들어졌다곤 했는데 그래도 대놓고 돈돈거리니까 나도 썩 기분은 좋지 않네. 아빠 말대로 할게요. 그래,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는 게 낫지. 너도 혹시 뭐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있던 거야? 그런 게 있음 다 털어놔. 그냥 나도 요즘 좀 이것저것 의심스러운 게 몇 가지 있었어. 나중에 확실해지면 얘기할게요. 일단 뒷조사부터 하죠. 그렇게 남자친구와 시어머니의 뒤를 캐기 시작했어요. 워낙 사람 좋고 사업도 크게 하셨던 아빠기 때문에 발이 넓었고 예전 경찰 출신 탐정 아저씨와 중마고우였기 때문에 뒷조사를 할 수 있었어요. 아저씨의 뒷조사 결과는 역시나였어요. 제가 그때 봤던 남자친구와 그 차주는 아는 사이였고 제 지인을 통해 저희 집 배경을 다 알고 있던 남자친구는
저를 잡아 한몫 단단히 챙기려는 심산으로 그런 자작극을 펼친 거였어요. 그리고 이미 23살에 한번 결혼을 하고 아이까지 있는 이혼남이었고 시댁에 있던 그 조카라는 아이가 남자친구의 아들이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느 정도 거짓말들이 배어있을 거라곤 상상했지만 애 딸린 이혼남에 그 차주까지 일부러 짜고 시킨 것이라니 아주 못된 인간이 따로 없었죠. 그런 인간과 결혼을 약속하고 그동안 운명이라고 믿어왔던 제 자신을 지워버리고 싶은 심정이 들며 엉엉 울었어요. 애까지 있는 것도 몰랐단 말이야? 이혼 전력도 있더라. 아주 새파랗게 어린 나이에 사고쳐서 결혼한 모양이더라고. 애 엄마는 진작 애 버리고 새 출발하고 있고, 애도 그 할머니가 키워주는 모양인데, 할머니도 아주 성품이 고약한지 동네에서 자자해. 부자 며느리 얻었다고 자랑하면서 이제 발 잡혔다고 떠들고 다니는 모양이던데, 정말 몰랐어? 아, 얘가 어떻게 알아? 자작극까지 한 놈이 작정하고 속이면 누구나 속지. 민희야, 걱정하지 마. 아빠가 다 알아서 해결할게. 그만 울어. 마음 아프다. 네, 몰랐어요. 진짜 충격이네요. 자작극도 모자라서 애 딸린 이혼남이었다니. 사실 이런 배경은 중요하지 않은데 저를 기만하고 속인 게 너무 화가 나요. 애초에 저한테 접근한 목적도 돈 때문이었다는 사실이 너무 화가 나고요. 아빠, 죄송해요. 나한테 뭐가 죄송해? 속인 놈이 나쁜 거지. 속은 사람은 아무 죄도 없어. 사기친 사람이 나쁜 놈이라고.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나 생각해보자. 내 그놈을 가만두지 않을 거니까. 어린 놈이 사기를 쳐서 팔자를 고치려고 해? 정말 제가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게 너무 화가 났고 이 모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 도달했는데 나와 우리 부모님을 기만했으니 절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저와 부모님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일단 결혼식을 준비해 나갔습니다. 남자친구는 이제 저를 다잡은 물고기처럼 대놓고 돈을 요구하기도 했어요. 이것저것 핑계를 대며 저에게 한 푼 두 푼 뜯어내려고 했고 이제 이 사람의 속내를 알게 되니 모든 게 눈으로 보였어요. 아, 자기야. 우리 신혼여행 가는 거 720만 원이던데 계좌이체 좀 해줘. 나 자금이 아직 안 들어와서 내가 할 수가 없네. 알겠어. 계좌번호 좀 알려줘. 자기 자금 일정이 계속 밀리네? 사업이 많이 어려운 거 아니야? 이쯤 되면 접어야 하나? 그래서 말인데, 아버님 그 관리하시는 빌딩 중에 뭐 하나 먼저 증여 안 될까? 어차피 주실 건데 미리 주시면 좋은데. 말씀드려 볼게. 우리가 결혼할 사이인데 뭐 못해줄 것도 없지. 이제 부부기도 하고 우리 부모님의 아들이나 다름없잖아. 역시 그래서 내가 널 좋아한다니까. 뭐든 시원시원하기도 하고 내가 진짜 마누라 하나는 잘 얻었지. 남자친구가 이런저런 계좌이체를 요구했을 때도 제 큰 그림으로 하는 척만 했을 뿐 뒤에서는 모든 결혼 준비를 취소했어요. 역겨운 남자친구의 말에도 아무렇지 않게 대꾸해 주었고 남자친구와 이런저런 결혼 준비를 하며 모든 걸 맞춰 주었어요. 그리고 대망의 결혼식 날이 되었고 남자친구와 시어머니는 결혼식장에 도착하여 이리저리 하객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그곳에 저희 가족은 머리털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는 저희가 오지 않자 전화를 했지만
전 전화를 받으면서 차가 밀린다, 가고 있다라고 계속 안심시키며 결혼식을 진행하게 두었습니다. 정말 큰 벌을 주고 싶어서 계속 회유하는 방법을 쓴 것이죠. 자기 왜 안 와? 이제 올 때 된 거 아니야? 아니, 우리 헤어 메이크업 나랑 같이 받으러 갈 걸 그랬어. 굳이 다른 데 예약해가지고 따로 오게 됐네. 지금 곧 시작할 것 같은데 나랑 엄마랑 좀 그래. 신부 측이 아무도 없으니까 얼른 와. 가고 있어. 거의 다 왔어. 우리 쪽 사람들 아무도 안 왔어? 부모님은 출발하셨던데. 걱정 마. 곧 도착하실 거야. 우리 하객들이 많이 와서 자리를 더 예약할 걸 그랬나 봐. 자기네 친척 지인들까지 오면 식장이 아주 꽉 차겠어. 자기 얼른 와. 식 진짜 시작할 것 같아. 신부 대기실에서 사진도 많이 찍어야 하는데 촉박하겠다 아주. 이렇게 계속 안심시키며 두 모자의 시커먼 속내를 알게 되고 파혼 직전 최고의 대가품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미리 결혼식장과 얘기를 하여 모든 하객이 결혼식장에 들어가 있을 때 전광판으로 남자친구의 과거 행적들에 대한 자료들을 첨부해서 띄워놨고 저를 다치게 하려는 사람들도 회유해서 인터뷰하는 데까지 성공했죠. 저희가 신고하겠다고 하니 그날 일에 대해서 술술 불더라고요. 그 모습이 전광판에 비치자 남자친구와 남자친구 어머님은 이건 잘못된 거라며 길길이 날뛰었고 탐정인 아빠의 친구분이 경찰들을 불러주었기 때문에 남자친구를 그 자리에서 사기죄로 붙잡을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는 끌려가는 순간에도 뭐가 잘못됐는지 전혀 몰랐고 전 남자친구와 시어머니에게 저를 속이려고 한 사기죄와 함께 사람을 시켜 저를 다치게 하려고 했던 것까지 고소했습니다. 그제야 남자친구는 아차 싶었는지 또다시 제가 받아줄 줄 알고 애걸복걸 빌기 시작했어요. 진짜 처음엔 그냥 호기심이었는데 널 사랑하는 건 진짜야. 그러니까 날 믿어줘. 우리 문제 없었잖아. 이제 너 속이는 거 전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합의해주고 우리 다시 시작하자.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할게. 제발. 내 돈 보고 접근한 놈 내가 어떻게 믿어? 내가 그렇게 물러 터졌을 줄 알았니? 넌 날 기만하고 속였어. 그것도 사람 시켜 연기하고 그런 널 또 받아달라고? 내가 정신 이상자가 아닌 이상 돌았니? 어디 한번 콩밥 제대로 먹어봐. 우습게 본 대가야. 이게 다 널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왜 안 믿어?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랬겠어? 제발 그러니까 한 번만 봐주라. 너만 합의해주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줘. 우리 행복했잖아. 아니야? 너도 그렇게 말했고. 그건 네가 정상인인 줄 알았을 때지. 니네 엄마도 기다리라고 해. 사기죄에 동조한 죄, 사기 방조죄니까 가만 안 둘 거야. 알겠니? 어디 애 딸린 이혼남이 넘볼 걸 넘봐야지. 니네 집에 있는 그 아이도 네 아들이라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네 아들만 불쌍하다. 아빠를 아빠라 부르지 못하고 삼촌이라고 하고 있으니 네 애를 생각해서라도 깜빵 다녀오면 정신 차리고 살아. 애만 불쌍하니까. 걔 내 아이 아니야. 진짜로 네가 잘못 알고 있어. 진짜 조카라니까. 내가 애가 어딨어. 말이 안 되잖아. 내가 애라니. 그렇게 부정해도 어쩔 수 없어. 네 애인 건 맞으니까. 애 엄마가 왜 도망갔는지 알겠다. 너란 인간 뭘 믿고 임신까지 했는지. 딱 기다려. 남자친구가 빌고 매달렸지만 전 남자친구 어머니마저도
사기 방조죄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두 모자한테 위자료를 받아내었고 남자친구는 사기죄와 다른 사람들을 시켜 저를 다치게 한 죄를 인정받아 징역 2년 11개월을 받게 되었어요. 남자친구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빌었지만 저에겐 소용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악어의 눈물이랄까요? 남의 눈에서 눈물 뺄 땐 아무렇지 않더니 본인들이 막상 벌을 받게 되자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피해자인 척하는 모습들이 더 역겹기 그지 없었거든요. 한 번만 봐줘라. 생떼 같은 우리 자식 어떻게 감옥에 보내니? 내가 못나서 우리 아들을 잘못 가르쳐서니까 제발 봐줘. 그럼 벌을 받아야죠. 당신도 당신 아들도 못나서 못 가르쳤으니 당신도 벌 받고 그걸 못 배운 당신 아들도 몸으로 부딪히고 깨달아야죠. 남을 속이고 뜯어먹으려 했으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비로소 느껴야 하지 않겠어요? 날 얻어서 인생 피려고 했나 본데 당신들 사람 잘못 봤어. 본인 손자까지 조카로 둔갑시켜서 한 사람 인생 망치게 하려고 했으면 벌 받아야지. 두 모자는 결혼을 앞에 두고 철저히 죗값을 치렀습니다. 제가 뒷조사한 걸 알게 되자 고소하겠다고 난리를 쳤지만 제가 어떤 식으로 뒷조사를 했는지에 대한 것은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절 고소할 수 없었어요. 이번 일로 정신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았지만 그래도 저런 인간과 결혼을 걸은 것에 대한 안도감이 더 커서인지 그냥 많이 배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냥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외동딸에서 이번 일로 인생의 쓴맛을 배웠달까요? 이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았겠지만 저에게 이런 시련을 준 것에 대한 것도 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 겸허히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젠 남들을 조금 경계하게 되었답니다. 예전엔 무턱대고 저에게 잘해주면 그저 다 믿고 좋아했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것이 무조건적인 건 없다고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제 인생에 있어 속상한 사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사랑해주고 지지해주는 엄마 아빠가 뒤에 든든히 계셨기에 전 그 무엇에도 맞서 싸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인생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까 싶었지만 인생은 한 치 앞도 모르는 거였어요. 그래도 깨달은 바가 크기 때문에 저에게 인생의 전환점인 계기도 되었답니다. 여러분들은 안 좋은 일 말고 좋은 일들만 겪게 되시길 바랄게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